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이해와 창업기회 발굴의 강의를 맡은 이원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강사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 이원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학을 학사 때부터 전공을 했었고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의 이제 주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학, 그다음 기술 창업 쪽, 그다음에 일반 창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창업 분야도 같이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또한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했었고 총 2번의 창업을 경험했었고 이후에 유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유니콘까지 이제 선정한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C레벨급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주제로 짤막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략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오늘 도시재생과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해를 꽉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도시재생의 시대적 필요성과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 그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도시재생 속에서 스타트업들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실전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기반으로서의 스타트업 기회 발견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정책 및 지원 체계와 그다음 협력 모델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을 것 같나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심도 없이 이제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이제 정책적 트렌드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의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강의니까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는 이 도시재생의 정책적 이제 이슈와 트렌드를 활용하셔 여러분들 기회를 발굴하시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도시재생의 시대적 필요성과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왜 이 도시재생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토연구원의 브리핑을 보시면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짤막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 산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해왔던 이제 국내 도시들이 이제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수에 있어서 이 열악한 환경에 이제 전면에 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구도심이라고 하거나 원도심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도심이었다가 지금은 신도심에 밀려서 좀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즘 신도심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엄청나게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상가나 아니면 인구수가 줄어서 공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도시 재생의 필요함이 이제 대두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은 전국 144개 시군 중에서 3분의 2 정도인 96개의 도시가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타냈었고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도시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총 55개로 약 60% 이상의 도심들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히 대전세종에 있는 중대형 상가에 대한 공실률뿐만 아니라 뭐 상권별 이제 공실률도 보시면은 거의 뭐 20%나 30%를 육박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농어촌보다 훨씬 더 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빠르게 도심들이 구도심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도심들이 빠르게 쇠퇴함에 따라서 이 생활 여건이 농어촌보다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정책이 빠르게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을 하고 도시 기능을 고도화시키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도시재생이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정책들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 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이 도시 공간에 기존 대전이 갖고 있는 도시 공간을 재창조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되고, 기본 방향성과 추진 방향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지역 특화와 그다음에 경제적 거점으로서의 기존 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심까지도 활용을 이제 불어넣어서 좀 더 도시적인 공간을 재창조한다라는 게 이 도시재생의 이제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도시재생의 법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했었을 때, 흔히 도시재생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좀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정의를 보시면은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의 강화, 그다음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하거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그다음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이 도시재생의 법적인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이 도시가 왜 쇠퇴하고 있고 이 도시의 쇠퇴에서 어떻게 지표화할 수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법적으로 이 특별법 안에는 이 5가지의 법정 지표가 있습니다. 총 5가지 지표지만은 3가지의 큰 지표가 있고요. 그래서 그 3가지의 큰 지표를 보시면은 인구 감소 지표, 그다음 지역의 사업체 수 감소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생활 환경 악화라는 지표가 있고, 이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의 인구보다 20%가 감소했는지, 최근에 5년간에 3년간 연속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는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던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죠. 도시라는 개념은 이 인류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도 여러 가지의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 19세기죠. 19세기 중반, 1900년도의 중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부 주도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재개발이죠. 새로운 구역을 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그 구역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의 개념이 이제 1900년도 중후반 때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민간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간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인류가 좀 이제 지역 구성민들이죠. 지역 구성민들이 사회복지적으로 좀 잘 살 수 있는 쪽으로의 사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게 됐었죠. 그 공간 안에, 도시 공간에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이 1900년도의 말 정도에 생겨났는데요. 이 통합적으로 이제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지역 지자체, 그다음 지자체에 갖고 있는 구성원, 그다음에 민간 자본들이 이 균형적으로 이 지역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역을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 사회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 도시 재생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가꾼 도시 재생에 대한 것을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자,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성장해 왔다,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도시 재생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기존의 정부 주도형인 형태에서 민간과 그다음 정부가 같이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기본적으로 녹지와 그다음 도시경관의 사업에 대해서 집중했던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의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있게끔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재생의 특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라는 부분도 나왔다듯이 그럼 흔히 도시재생이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했었을 때 이 건축공간연구원의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정책 목적, 그다음 방식, 그다음 그 효과, 그다음에 최근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엄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시재생과 이 재개발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냐,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라고 보시면은 거주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지역주도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특징이고, 경제효과 중심으로 물리적인 공간, 그다음 대규모 정비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특징은 도시재생은 지역 활성화 중심의 지역 주도형으로 아니면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게 도시재생이지만은 경제적 효과를 더 중점으로 잡아서 대규모 정비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정책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뉴딜 정책에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는 많은 이제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뉴딜 정책에 근거해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들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이 확보된 예산을 지역 활성화에 도시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쓴다라는 정책에서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도시 재생과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도시 재생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 정책과 어울려서 이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는 더 포괄적인 이 지역 활성화의 도시의 재활성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더 정책화,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 실용 방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나 아니면 이제 민관에서 이제 주도를 했었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뉴딜 정책은 정책의 일환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주도로 이제 예산도 이제 배성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 도시 재생에 있어서 이제 그 추진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도부터 이제 나오게 됐었고, 보통 구도심, 원도심이 활력을 잃기 시작했던 2000년대 때 부상이 됐었고, 이 부상함에 따라서 정책화시켜서 이제 떠올랐던 게 2017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적에 근거해서는 총 4가지 큰 틀에서 도시재생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주요 면적의 기준에 따라, 그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혁신형 지구랑 특화재생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도 특화재생형 같은 경우에는 건장 면적이 제한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확장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재생에 있어서 대전광역시는 어떠냐라고 보시면은 총 8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8개의 도시재생센터가 총 14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이 대전보건대학교의 중심에 있어 가까운 여러 가지의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이제 가져가게 됐는데요. 총 4개의 이제 근거리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3개 정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정동, 저희 대전역이 위치했던 이제 원도심을 다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대전 정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전역 마을의 D프로젝트라고 해서 대전 구도심, 원도심에 있는 대전역의 새로운 상권을
활성화를 놓고 활력을 놓고 새로운 희망을 복원한다라고 해서 대전경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전 가호동이죠. 가호동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점 공간들을 리노베이션해서 다시 활성화를 넣어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를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전 가호동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가호동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낙후됐던 공간들을 거점 공간으로 재생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좀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전 가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이 가호동의 새터말 이야기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흐른 이 골목길마다의 이 커뮤니티 시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그다음에 새로운 행복이 갓드는 이 도시로 재탈북박구마 시킨다라는 이제 하나의 컨셉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전 대동의 컨셉은 이 하늘을 담은 행복한 우리마을이라는 하나의 컨셉을 통해서 이 골목 동네의 재정비, 그 다음에 이 골목 동네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예술에 대한 중심지로 역할을 해보자,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컨셉에서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의 지역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세부적인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개요나 예산, 면적,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대적 필요성 및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고 보시면은, 자, 빠르게 쇠퇴하는 이 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에서 시작이 됐었고, 도시재생의 개념은 이 지역과 공동체 중심으로 새롭게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재생의 정책적 공공주도의 컨셉인 것이 바로 도시재생 누딜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이 도시재생 속 스타트업의 기회 발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었는데, 그럼 과연 이 도시재생이 어떤 기회를 스타트업적으로 저희 청년층들한테 줄 수 있는지 보시면은 보통 이 큰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이제 공간 혁신인 거죠. 낙후됐던 공간, 아니면 버려진 공간, 아니면은 쉬고 있는 공간들을 혁신시키는 하나의 이제 도시 재생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아니면 콘텐츠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수익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장 개척을 마련하는 도시재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도시재생에서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및 혁신의 서비스까지를 이 도시재생의 중심의 기회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있어서 공간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것이 이 도시 재생에 있어서 사업자 공모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형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주체에 대해서 도시 재생에 대한 주체로 참여를 해서 이 주체에 대한 활용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쓰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공간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역할로서 이제 장점이 있지만은 그만큼 단점도 있죠. 사업자 공모나 참여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구축하거나 어느 정도의 기업의 규모가 있거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법률의 절차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으로 이제 뽑힌다. 그래서
이 우수한 도시재생의 참여형이나 사업자 공모형에 참여했던 기업들 사례들을 보시면은 뭐 되게 오래 못 갔다라는 이제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복잡하게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있다. 이것이 뭐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단점으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은 뭐 블랭크라는 유휴 공간을 가지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수익화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호텔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이 뭐 워케이션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공유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맹그로브라는 스타트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컬 디자인 무브먼트라는 스타트업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스트 키친이라고 해서 유휴 공간들에 짤막짤막하게 팝업 식당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 비즈니스도 하나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일 우리들이 흔히 많이 얘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이 도시 재생에 관련돼 있어서 그 도심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의 문화 콘텐츠의 혁신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이 갖고 있는 지역 특화의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거나 관광화시켜서 이제 수익화할 수 있고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지만은 단점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익선동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지역에 리브랜딩을 했던 이제 익선다다가 이 대전에 와서 대전의 관산촌 일대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뭐 가게뿐만 아니라 뭐 식당, 그다음에 카페들을 그 지역과 그 위치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카페나 식당의 컨셉을 이제 브랜딩한다든지 라는 하나의 우수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대전 관산촌 일대의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이 핫플들을 많이 다녀와셨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 이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했다. 로컬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다음에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수익화하고 기회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총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혁신 주체로서 스타트업의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올해이죠. 올해 2025년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대전 창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입주 공간에 모여 있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혁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창업 지원과 창업 공간, 그다음에 창업 네트워킹을 통해서 혁신적인 실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역 특화의 포커스에서 벗어난 비즈니스 모델이 많기 때문에 로컬적인 특색을 못 살린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시면은 이 동공동락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쉐어하우스를 진행하는 하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인데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쉐어하우스 공유 공간 서비스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갓다 같은 경우에는 간단 폐기물 서비스를 통해서 이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이 혁신 스타트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제 하나의 특색의 포커스를 좀 버려져 좀 이제 얕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과 혁신 스타트업의 사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대전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루센트 블록이라는 스타트업은 이 조각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8년 대전에서 창업을 해서 시리즈 B까지 약 한 320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조각 부동산 플랫폼의 스타트업이 이 도시 재생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냐 보시면은 이 루센트 블록 제3호점에 있는 대전 창업 스페이스는 하나의 버려져 있는 유휴 공간에 대해 있는 공간을 루센트 블록이 인수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참여형 부동산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작은 소유를 가지고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의 조각 플랫폼을 운영하게 됐었고,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해서 그 수익화를 지역민들한테 나눠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버려진 건물들이나 쉬고 있는 건물들을 하나의 스타트업이 사서 그다음에 지역민들한테 조각 투자를 하게끔 한 다음에 다시 그 활성화된 건물 수익료를 다시 지역민들한테 나눠주는, 수익을 분배하는 우수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과 스타트업의 기회라는 주제에 있어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재해석을 통해서 공간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바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의 도시 재생이 갖고 있는 창업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이제 키워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주제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정책 및 지원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협력 모델을 파악한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재생의 지원 구조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재생의 추진 체계를 보시면은 심의조정기구와 그다음 정부 조직, 그다음 지원 조직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이 도시재생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시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범부처적인 지원을 담당을 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주민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대전의 어떠한 구역을 도시재생하려면은 뭐 주민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같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이 완벽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 이 세 가지의 이제 기능을 하는 구성원들이 잘 융합이 돼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국에는 7개의 지원 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구에 맞춰서 전국에 약 435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도시재생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큰 지자체는 아니죠. 하지만은 9개의 도시재생센터가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이 도시재생이라는 정책과 하나의 트렌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은 좋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도시재생 지원 정책을 보시면은 총 4가지 핵심 분야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뿐만 아니라 이 정책 지원의 재정적 확대 마련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자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 강화, 그 다음 공동체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지원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지원 정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대표적인 이제 협력 모델을 제가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 도시재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어떠한 주체로서 참여하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작게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했었을 때는 제일 쉬운 것은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사회를 모델로 아니면 지역 사회를 무대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활성화 챌린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을 좀 더 이제 재생화 시킬지에 대한 이런 경제 관련 챌린지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이 이 혁신적인 파트에 있어서 기술성보다는 이 지역 특화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라고 하면은 소셜벤처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역 창업 특화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인 창조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역 창업 특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라면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시재생이라는 범위가 워낙 넓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그만큼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테마를 위한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정책이 아니고 이 인류가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 거주민들의 복합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이 지원들을 활용해서 스타트업 기회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도시재생의 혁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이트들이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들어가시면은 엄청난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에서 어떠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과 변화들이 있는지 지원들이 있는지는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은 각 센터들이 어떠한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아이디어와 어떠한 사람들과 공동체들과 구성원들이 필요한지를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서포터즈부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창업을 하기 이러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서포터즈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시고 창업을 하는데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대전 비즈 사이트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워낙 큰 사이트들은 다 배제하고 이 도시재생에 좀 특화적인 사이트로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트렌드와 정책은 이 공동체를 이끄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정책과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괄적으로 범용적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으니 이런 다양한 창업 사이트나 이제 정보 체계를 활용해 주셔서 최신화된 정보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이 도시재생을 활용한 이 스타트업의 기회를 한번 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워낙 방대하고 넓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로컬 중심의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면은 정책뿐만 아니라 트렌드가 도와주고 있는 이 환경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아이디어가 이 우리의 공간이죠. 원도심과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와 그다음에 프로세서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 말고 한번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혁신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일 때,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이 대학 시절에 잘 활용해 주시면은 큰 기회가 될 거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기회뿐만 아니라 이 더 큰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심당 사례로 알아보는 지역도심 활성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와 가까이에 있는 대전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5년 정도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창업자들을 만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도심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심당이 우리 대전 지역의 어떤 도심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상징성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 도심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론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사례로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리고 대전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인 성심당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도심 활성화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도심 활성화는요,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쇠퇴하는 도심을 그 지역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 또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죠.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 감소, 또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또 주거 환경 노후화, 기타 다양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쇠퇴하는 도시를 그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 창출, 그리고 지역 자원의 활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재생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전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가까운 청주 쪽에 수암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친구들이랑 여기 놀러 가본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동네에서 예쁜 벽화마을과 또 예술마을로 이렇게 탈바꿈을 한 청주 대성로 122번 길, 그리고 수암골, 그게 바로 이제 사진에 있는 이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엄청나게 좀 예쁜 마을, 그리고 골목골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로 가득한 그러한 명소로 탈바꿈을 했어요. 이 지역은요,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하나 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러한 지역이 이제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었었는데,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쁜 마을이 됐죠. 아마 갔다 온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도 가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골목골목이 사진 찍기에 좋고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 아기자기한 그런 이제 동네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 2025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남 순천에 있는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인 저전골, 그러니까 동네 이름은요 저전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엄청나게 탈바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락한 원도심 빈집을 활용을 해서 2022년에 이것을 이제 하나의 숙박시설로 호텔로 만들어냅니다. 이름은 어여와입니다. 어여와. 22년에 문을 연 어여와는 주민 참여와 또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를 넘어서 굉장히 침체된 공간을요, 이렇게 마을 호텔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또 공유공간, 마을 정원 등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마을 주민들이 호텔도 운영을 하고요, 다양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수익도 창출하고 또 그 수익을 재투자를 해서 뭔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 저전골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아주 멋지게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례가 성공적이면 대통령상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전남 순천에 또 놀러 갈 학생들이 있다. 뭐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전골을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순천에 갈 때는 저전골을 가려고 저도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요, 똑같이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지역은 서울 노원구입니다. 도시명 자연휴양림인 수락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수락산 자락에 조성된 서울의 첫 도시명 휴양림, 그러니까 서울 최초의 도심형 휴양림입니다. 7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곳의 특징은요, 장애인, 노인, 청년, 어린아이들, 뭐 여성 할 것 없이 누구나 함께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를 적용했다. 이것은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어떤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무장애 설계, 베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공연 뭐 등등 뭐 청소년 내지는 가족 단위를 겨냥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또 계절별 축제, 이러한 것들을 접목을 해서 아주 다채롭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서울에 놀러가 보실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노원구에 있는 수락휴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례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제가 앞서서 관련된 이런 법규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법에서도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인구사회 부문,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 그리고 물리환경 부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구사회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리고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바로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고요. 산업경제 부문은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즉 사업체, 기업이죠. 기업이 5% 이상 감소했다라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폐업이죠. 자,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환경 부문에서는요,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그러니까 전체 건축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이러한 지표가 2개 이상 충족이 됐다. 그러한 지역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대전시의 도시재생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요. 산업경제, 그리고 관광문화, 교통물류, 도시환경,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 대전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와 또 과제를 안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부문 같은 경우에서는요, 과학기술인력 유치, 그리고 대덕 연구개발특구 재정비로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과학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관광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고요. 또 지역 간의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이제 또 생겨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교통이나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통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통해서 내륙 물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는 또 관련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 시가지 내 신규 개발을 유도하고 또 역세권 중심의 고밀 압축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또 하나만 살펴보면 보문산 번역의 대규모 산림 휴양단지를 개발하고 또 원도심 자원을 명소화하고 또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훗날 보면 또 보문산이 산림 휴양단지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본 성심당의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성심당은 그 자체적인 인기뿐만이 아니라 성심당 근처에 성심당 거리를 조성을 했어요. 일명 성심당 스트리트. 그래서 빵과 관련된 다양한 외식 및 문화 공간을 함께 발전을 시키면서 그 지역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아주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성심당으로 인해서요, 그 지역의 다양한 점포 내지는 상점들의 매출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그 분야도 덩달아서 이러한 혜택을 본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PC방입니다. 아니, 왜 PC방의 매출이 올랐을까? 여러분, 이러한 성심당에서요, 어떤 특정 시즌에만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일명 딸기 시루, 망고 시루, 그런 제품들이죠. 그 제품은 가격 대비 양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맛있기로, 그래서 가성비 좋은 그러한 이제 케이크로 입소문이 나서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소비자들이 몰려와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런이라고 하죠.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가게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대기를 하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기를 하느냐? 근처에 있는 PC방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대전에 와서 또는 성심당 근처에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숙박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최소한 한 6만 원 이상 정도 할 겁니다. 이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숙박을 하는 건 사실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새벽에 근처 PC방에 가서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서 또 라면 먹으면서 시간을 때운다. 그러면 한 10,000원 안쪽이면 우리가 그러한 행위들이 가능을 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PC방이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상징성으로 보면
빵의 도시라고 하는 대전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심당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성심당의 성공은요, 대전을 빵의 도시로 브랜딩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그래서 대전시는 이러한 성심당의 전국적인 인기를 발판 삼아서 대전 빵 축제를 기획까지 하게 됩니다. 최초의 빵 축제는 빵모앗당이죠. 성심당, 빵모앗당. 그래서 성심당을 주축으로 대전에서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베이커리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초 대박이 납니다. 자, 어쨌건 간에 노잼 도시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빵의 도시로 벗었어요. 그러면서 각종 언론의 유잼 도시, 빵의 도시, 뭐 이런 뭔가 좀 특색 있는 도시로서 포지셔닝이 되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브랜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었겠죠. 자, 제가 이 성심당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 뭐 유명세 이러한 것들을 제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 기반의 검색량,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량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밑에 있는 표 보이시죠?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성심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 한 달간 PC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고요. 옆에 모바일은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약 31만 건의 조회수가 있고요. 대전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조회수가 약 12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심당의 조회수가 3배까지는 아니지만 약 3배 정도 높죠. 이 정도로 성심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대전이 노잼 도시가 아닌 빵의 도시, 또 빵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이색적인 축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도울 수 있었던 그러한 중심에는 성심당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지역 정체성 강화를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성심당의 역사가요, 벌써 어느덧 70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 대전 지역에 있는 이 베이커리는요, 대전의 중요한 문화적 랜드마크가 됐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상징물의 역할도 했죠. 자, 제가 대전 랜드마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 키워드가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자동 완성 기능이죠. 대전 랜드마크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미 대전 랜드마크 성심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전 랜드마크까지만 제가 입력을 해 넣었는데도 바로 뒤이어서 대전 랜드마크 성심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검색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인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전 성심당을 검색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곳에서 바이럴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상징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의 촉매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도심, 우리가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그 일대를 흔히 이제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성심당은요, 대전의 원도심 그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문객들이 성심당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에 유입이 되면서 과거의 활기를 되찾았고요. 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기사처럼요. 대전 빵축제, 원도심 활력, 성심당의 힘, 뭐 이런 기사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심당 거리, 일명 성심당 스트리트는 그 원도심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심당으로 인해서 유입이 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도심 곳곳을 누비면서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뒷부분에서 말할 부분이지만 당연한 거고요. 그 원도심이 자연스럽게 재생이 됩니다. 상인 기업 측면에서 또는 지자체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많은 부분에서 한마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도심이 침체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생, 살아나는 겁니다.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구에서도요. 이러한 이제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성심당과 또 뭐 이런 상인회 그리고 중구 이렇게 다양한 기업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대전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원도심에 자주 나가 보시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죠. 매일 수만 명의 고객이 찾는 성심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고용 창출. 성심당의 직원들이요. 2024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1,569명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이머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규 직원도 있을 수 있고 파트타이머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약 1,6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고용 창출을 대단히 해냈죠.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24년 기준으로 보면 성심당의 매출은 1,937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요. 또 지역의 축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심당은 창업 이래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또 기부를 하면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심당으로 인해서 대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문화가 발전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러한 이제 성공 사례는요,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대전의 베이커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즉, 빵 시장 규모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요,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요, 객관적인 뭔가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논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도출을 해놨는데요. 일단 베이커리 시장은요,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베이커리로 원래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 베이커리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추정을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하면요, 대전의 빵집은 849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는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861개로 가정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빵집, 개인 빵집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성심당의 매출이 24년 기준으로 인해서 1937억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성심당을 제외한 나머지 860개 빵집의 상위 3%인 25개 매장의 점포당 연매출을 50억으로 가정을 하면 1250억이 되고요. 그 나머지
상위 5%인 41개 매장의 점포당 연매출을 제가 25억으로 가정을 해봤더니 1025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위 10%, 79개 매장의 점포당 연매출을 10억으로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90억이 되고요. 나머지 상위 30%, 214개 매장의 점포당 연매출은 5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70억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죠. 501개 매장의 점포당 연매출은 평균 2억 정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2억이 됩니다. 이것을요, 총 합치면 얼마냐? 7074억 원. 자,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면요, 대전의 빵 시장 규모는 추정액입니다. 7074억 원이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 논리적으로 좀 추정을 했죠. 그래서 대전의 이 빵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좀 재미있어서 한번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지역 도시 활성화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인 영향을 보면요,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죠. 뭐 청년도 그렇지만 경력 단절자들이 있고요, 시니어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인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죠. 그리고 투자, 그리고 세수가 증대됩니다. 기업의 투자는요, 결국에 지역 내 자본을 축적하게 하고요. 또 지방세가 증가가 되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또 사회적인 영향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기업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또 공헌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봉사, 후원 등등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민들과 유대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자들을 위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문화공간이라든지 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도시재생의 거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뭐 카페라든지 갤러리, 또 플래그십 스토어 등등 문화 소비를 촉진하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견인하기도 하죠. 또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성심당의 사례처럼요, 지역의 역사, 문화와 결합을 해서 또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에도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환경적인 영향 측면을 보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는데요. 기업은 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원한다든지 뭔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스마트시티 기능을 강화하는데 ICT 기업은 빅데이터라든지 IoT, AI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또 이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지역 도시 활성화에 이러한 기업들의 다양한 또 영향들이 미치고 있고 또 그들의 역할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기업은요, 경제의 주체입니다. 2009년의 경우를 보면 기업이 전 세계 인구의 81%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GDP의 94%를 만들어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61개국의 재정 수입을 모두 합해도 월마트, 우리나라엔 지금 없습니다. 한국에선 철수했지만 월마트의 2015년 회계연도 매출이 약 558조였는데 그 한 곳의 수입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도 바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 기업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사실 국가, 정부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도시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다양한 기업의 성공,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또 지원과 다양한 협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심당을 통해서 지역 도심 활성화에 대한 또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도시 대전에서 또 여러분들도 더욱더 성장하시고 또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주식회사 디몽의 대표이사 이지백이고요. 저는 도시재생 스타트업과 관련한 자문, 그리고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화예술, 관광 쪽 파트의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과 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다뤄볼 주제로 기존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적합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지, 아이템을 만들어 갈지와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맞습니다. 대부분 노후화된 도시나 아니면 이제 산업화가 한참 일어났다가 붕괴된 도시들,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16년, 17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지역 균형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특화되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도시 공간을 재창조한다라는 목적 하에 사업이 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 맞춤화라는 키워드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소통, 그다음에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캡스톤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과정의 일련의 활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쇠퇴지에 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 유입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시재생 스타트업은 과거와 달리 계속 점진적으로 거의 한 10여 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성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했어요. 과거에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 노후화된 지역에 무분별하게 좀 약간 무분별하다기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했지만, 초기에 이게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유연성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역 경제 이바지, 지역 경제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 지역 특화와 같은 콘텐츠로 개편하면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서 연에 40개 정도 지역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과 연동형 예산 체계를 통해서 평가 체계 개편을 통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후속 지원할지, 계속해서 종료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조금 뭐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일자리 경제 창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노후화가 됐어요. 도시가 노후화가 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갈 곳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쇠퇴 지역 혹은 외면받는 도심에 대해서 주거 업무, 상업 등 도시 기능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사업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혹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민관 협력, 리치 확대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도 민관 혹은 이제 사업체로서에 대한 협력, 산학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도 도시에 이바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공사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소재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들이 이제 인구가 다 떠나서 이제 폐가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들을 재편하고 바꾸는 사업이라든지 뭐 그리고 주택 정비에 대한 또 일자리 이렇게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택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도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재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안에서는 다양한 인프라를 공공으로 설치를 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무언가의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설과 인프라가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국가정책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시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재생형이에요.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는 도시들을 다시 한번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이라든지 상업, 그 다음에 그 주거 등의 복합 지역 거점을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특화 있습니다. 특화 제품들이 있으니까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이제 지역 활성화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폐광이라든지 폐터널 이런 데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 대표해서 사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인정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전시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와 관련된 거라든지 공공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치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도시 문제로 가져가고 있고요. 노후 지역에 대한 원도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대한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의 시설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세종의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치원역 앞에 일원을 이제 노후 정비 시설을 가져가게 되고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좀 유입되는 거기에 이제 SOC 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거 지역에다가 생활 밀착형 공급을 지원합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공급이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나아가고 있죠.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뒤에서 사례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도시재생의 유형별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일대에 이제 SOC 같은 인프라도 설정을 하고 어떻게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제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한 원도심 주변에 노후화된 도시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지구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역 특화 재생으로 해서 뭐 이제 다양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뭐 한 4년간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인정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로 해서 매년 몇 억씩 이렇게 자원을 투자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법제화 요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이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이제 기준에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좀 두고 있는데 사업은 사실 자금, 인력, 아이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공공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융자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무조건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사실 내가 일련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을 계획하는데 아이템으로 만드는데 1억이라는 비용이 든다. 그럼 1억 비용 중에 일부분,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을 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사실 내가 받는 돈이 아니고 내가 써야 될 돈을 정부에서 내 아이템을 검증을 통해서 실제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 사업의 지역, 특구의 거점을 가져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자본도 없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이 만들어 놓은 제품 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면 이런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수익을 환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스타트업도 관련해서 그런 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일정 비용들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무조건 받으시라 이런 개념보다는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신 다음에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전체 40여 개의 곳에서 이제 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 관련된 부처의 기관들의 문의를 한 다음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지역과 관련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역사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이 되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 지역에서나 아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 현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알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루센트블록은 사실 핀테크 기업으로 부동산 쪼개기 투자, 그러니까 STO에 대한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 소유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단순히 건물에 대한 투자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파크, 어원동에 있는 스타트업 파크 일대를 이 부동산 소유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거기 그 공공의 스타트업 파크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보육할 수 있는 공간도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운영한다는 목적 하에 건물을 쪼개기 투자로 해서 지분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 이제 그 지역민, 대전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 외,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 인가가 났고요. SOT 인가가 났고 이 기업은 이제 지역에서 기업이 그 건물을 다 매매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되니까 SOT를 통해서 지역민들, 그러니까 60% 정도가 되는 지역민들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 내가 구매하는 건물의 63% 정도가 될 거예요. 63%를 투자를 받아서 그 공간을 보육공간으로 변화하고 보육공간으로 변신시키고 자산을 매각하기 이전까지 연배당 한 5%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를 투자했으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명이 건물을 혼자 사는 게 되게 리스크가 있지만 여럿이 좋은 물건을 같이 사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어원동은 스타트업 테마파크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보육 공간이라든지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루센트블록은 이 가치와 니즈, 그러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공간에 임대료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월배당의 수익도 제공했고, 향후에 이게 3호 딜이었는데, 이 딜을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17% 정도의
15%에서 17% 정도 사이의 수익률을 이제 결국엔 투자했던 사람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투자가 참여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하거나 어떤 아이템을 진행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나 필요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존재한 부분을 루센트 블록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면서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이해를 하고 지역사회를 그냥 내가 이 건물이 있으니까 물건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로서에 대한 아이템을 설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노크를 하면서 달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제 아미초장, 아미동하고 초장동에서 이 아미초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역민들이 아미맘스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세웠고 지역민들이 그 되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묘지로 있었던 지역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유학도 많이 온답니다. 유학이라기보다는 관광을 많이 온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관광을 와서 보기도 하는데 그런 묘지가 있었던 지역들이 되게 낙후화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이 되게 한참 산업도시로서 이제 활성화가 됐지만 이제 다 떠나고 나면서 도시가 좀 낙후되는 노후화되고 낙후되는 상황에서 이 아미초장 프로젝트를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게 됐어요. 이 진행하게 되면서 이 협동조합의 주체인 아미맘스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보육을 하거나 돌봐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이런 거 리폼을 해가면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역 특구로 지정해서 했던 프로젝트에 노후화된 집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을에 있는 이제 벽화라든지 이런 걸 그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근대 역사에 대해서 가로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탐방로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단순히 그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협동조합으로서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역에서 뭘 요구하는지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인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주체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아주 지속 발전되면서 뭔가 계속해서 마을을 바꿔가게끔 유도하는 프로젝트의 역할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봉사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다양한 뭐 내가 수익은 필요 없습니다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도 접근될 수 있겠지만 사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수익이 많이 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수익이 안 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리 사업이냐 비영리 사업이냐 이 목적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영리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뭔가 아이템을 가져가야 돼요. 그 아이템을 가져가려는 건 결국엔 내 아이템을 누군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템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결국엔 그 아이템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필요하고 지역 주민과의 같은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민에 앞서서 얘기했던 지역민을 채용하고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잘 파악하고 뛰어갈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미맘스 같은 경우는 아미초장 프로젝트의 아미맘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현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유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의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역 주민과의 유대와 상생을 만들어냈다. 처음에 한 3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30명까지의 아미맘스가 형성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블랭크 하우스입니다. 블랭크 같은 경우는 유유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7개 지역이에요. 뭐 속초라든지 제주 뭐 이렇게 그 도심이 이미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오래된 폐가 흉과 같은 유유하우스들을 발굴하고 유유하우스들을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이거를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이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는 겁니다. 공유형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공유형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 혹은 건설업자를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지역민들을 통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런 유흥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워케이션을 가려고 하는 직장인들을 모집해서 그 지역마다 부킹해주고 지역 관광에 기여를 했다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블랭크 같은 경우는 뭘 봤냐? 이제 재투자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 기회를 봤는데 이게 단기간에 하나 리모델링만 해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리모델링하고 어떤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데까지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초기의 비용은 지역 사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투자를 유치해서. 그렇지만 이 블랭크가 봤던 것들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임차인하고 주택보급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좀 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도시로 몰리고 지역에 있는 곳들은 소멸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니즈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소멸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된 폐가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화 시킬 거냐,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냐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일도 하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내에 있는 건축업자, 인테리어 업자들도 당연히 그 일자리에 대해서 경제를 창출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7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블랭크하우스의 7군데를 방문하시는 모든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 혹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사용하는 비용, 지출 비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블랭크가 그 숙소, 공호용 숙박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역민들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폐가를 바꿨다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이 돈을 지속하게 됐을 때 기업의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단순히 그 지원 사업이 진행됐던 그 순간만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가져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이제 목표부터 좀 살펴볼게요. 목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군들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공간기획자라든지 로컬 브랜드 빌더라든지 지역에 대한 조력자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군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버가 돼야 됩니다. 프로블럼 솔버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지역민들하고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의 유형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블랭크처럼 빈집이나 유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게스트하우스나 코리빙 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투자를 한번 해놓고 나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많이 들겠지만 변동비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초기에 자본금이 좀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괜찮은 랜드마크 혹은 괜찮은 로컬 지역에다가 이렇게 뭐 시설을 투자하는 형태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지역 특산품입니다.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는 뭐 대전의 특산품이 무엇이냐, 아니면 서울의 특산품이 무엇이냐, 아니면 뭐 전라도 목포의 특산품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역 특산품을 보잖아요. 그런 특산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특화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가장 그 청년들이 많이 접근하는 하나의 그 사업 아이템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성에 있는 녹차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셜록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제주의 녹차잎을 하나의 랜드마크화해서 지금은 대량 차 브랜드로 이제 확장을 시켰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논산이나 이런 데 가면 딸기를 기반으로 해서 딸기에 대한 특산품 관련된 연관 상품을 만들고 딸기에 대한 체험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6차 산업 연계까지 가져가는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기반의 투어를 만드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티움 트립 같은 경우는 강릉형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단순히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강릉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강릉 방문 이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더 구석구석 안 가본 지역들을 좀 가보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형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미술관 같은 경우 전시 체험공원을 통해서 농촌에 이제 빈집들을 개조하고 뭐 작은 미술관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폐가를 통해서 뭐 직접 인테리어에서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명소를 기반으로 해서 SNS 혹은 셀프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어서 SNS 셀프 공간 대여 사업들을 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공간을 그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그 지역 경제가 가치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그 다음 환경적 가치 중심의 아이템들인데, 대전시 동구회 같은 경우는 동구반점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반찬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말벗을 하거나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 있는 가장 지역 문제, 고령화되고 있는 동구 지역은 고령화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대구 동구에서는 이제 동구 빨래방이라고 해서 동네 빨래방을 해서 빨래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의류 재사용을 좀 합니다. 의류의 리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바지를 좀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나 자원 수완, 자원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ESG 경영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페트병 같은 분리배출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업사이클 할 건지 이런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햇살이라고 하는 광주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 친환경 에너지 카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민협동조합을 운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마을에 그 태양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거기서 나온 그 태양광 설치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그 마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창업 아이템을 보게 되면 이제 지역 장인들을 활용해서 수공예 식품 등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진행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수제 구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제화를 만드는 이런 이제 업종들이 장인들이 있는데 장인들이 많은 수익을 못 가져가니까 얘를 플랫폼화해서 직접 만들고 직접 컨택하게 해줌으로써 수익을 더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산업을 부흥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 상권을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AI 솔루션들을 개발합니다. 로플렛이라고 해서 위치 기반의 이제 동네 상권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상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소상공인이 입점하는 시점에 어떻게 입점하는 시점에 이걸 좀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지역에 들어와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회사도 많이 진행하는 건데 VR, AR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유산이나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해외 관광객들 또는 혹은 그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좀 탐색해 볼 수 있고 방문하고자 했을 때 실제 그걸 체감하고 혹은 컨텐츠화 시킴으로써 인터랙션 될 수 있는 요소와 더 재미를 좀 주기 위한 활동들이다. 그래서 경복궁이라든지 북촌 같은 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거점의 테마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되게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 지금 현재의 기술이 어떻게 지역 도시재생에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이게 이제 물론 수익적으로 봤을 때, 수익에 대한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업화 대비 이제 내가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되게 좋은 케이스가 있지만, 그런 사례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되는 순간 활성화를 통해서 다른 연계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거점의 사업으로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혹은 포토그래픽 스튜디오, 그다음에 쇼츠 브이로그 대행 같은 걸 많이 진행하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농촌 테마, 마을 이런 곳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 컨텐츠들이 개발되면 다양한 SNS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을에 이렇게 로컬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마을의 협동조합들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실 온라인 세일즈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SNS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SNS 역량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판매를 좀 도와주고 커미션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봉익이 힘선달 같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시재생의 되게 선순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뤄봤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민들과 항상 다뤄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지역민들과 결국엔 협업이 잘 돼야 되고 커뮤니티 기반의 창업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 주민들하고 야시장이나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을 책방이나 동네 도서관 같은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면서 지역민들하고의 같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먼저 이해하고 고객을 알고 환경을 알고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도시재생 프로젝트 창업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사업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와 내 팀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내가 하려는 아이템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팀으로 끌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고 자금적 측면에서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좀 낮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